두명의 부부는 잘 까먹어요. 뭘 까먹냐? 서로가 해준 걸 까먹어요. 뭐만 기억하냐? 지가 해준 것만 기억해요. 평균수명이 길었잖아요. 다 15세, 50세가 돼도 살아갈 날이 20년이 남은 거예요. 이제까지 20년 타면 안 돼. 20년 또 참으라고? 그건 싫어. 내 인생 낭비하기 싫어. 그 말은 나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은 좋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부부 안에서. 왜 없겠어요. 그거 자꾸 있고 그 부정적이면서 해소하지 못했던 부부간에 있었던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어떤 갈등들만 특히 남자분들은 이걸 표현할 언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남는 게 그 불편한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여자처럼 말을 못해요. 말해봤자 와이프한테 밀려요. 따지기 시작하면 깨지거든. 그럼 이제 답은 입 다무는 거밖에 없죠. 입 다물면 가슴에 남는 유일한 감정이 억울함. 와이프 막 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도 못하는데 억울해요. 근데 여기 와서 상담진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힘들어요.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뭐가 힘들어요? 뭐라고 말은 하는데 맥락이 없어. 미쳐요 진짜. 진짜 근데 내 와이프 부르잖아요. 쉬자고. 2시간도 못 설명 못 쳐. 한 30년 전 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제 있잖아. 그래서 남편분들 미쳐. 저 와이프 저 얘기 수천 번은 중년의 부부가 와서 이제 하는 얘기들은 이 트라우마틱한 부부간에 어려웠던 사건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 아내는 과거 속에 정확히는 과거의 상처 속에 살고요. 남편은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속에 살아요. 그리고서 뭐라 말하냐면 안 맞다. 왜요? 안 맞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안 맞아서 만난 거잖아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봤던 그 설레임이 익숙함으로 그리고 나중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이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그림자죠. 불편함으로. 근데 그 불편함을 맞춰온 나에 대한 어떤 애짠함으로 서운함으로 남으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쯤 되면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아깝다. 그 말 참 슬퍼요. 지나온 과거를 다 부정할. 지나온 내 삶이 통째로 아깝다. 그래서 보상받고 싶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남은 내 삶이 문제는 수명이 길어진 것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60 환갑 넣고 그러면 좀 돌아가신 죽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5세, 50세가 돼도 솔직히 앞으로 10년, 몇 년만 조금만 더 지나 언제 사람이 갈지 모르니까 네가 먼저 가냐 내가 먼저 가냐 문제죠. 지금 평균수명이 길었잖아요. 45세, 50세가 돼도 살아갈 날이 20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20년 타면 안 돼. 20년 또 참으라고? 그건 싫어. 내 인생 낭비하기 싫어. 그 말은 나를 아끼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맞추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은 좋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부부 안에서.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잊고 그 부정적이면서 해소하지 못했던 부부간에 있었던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어떤 갈등들만 강한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 강한 기억이 인생 전체로 해석이 되고 억울해지고 이혼에 이르게 됐다. 근데 그 이혼의 시점에서도 중년 부부들이 결국 물러서지 않는 건 상대를 인정하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노력했잖아. 또는 내가 이거 한 번만 더 양보해 볼게. 또는 이해해 볼게. 라는 그 되게 1cm의 인정과 또는 1cm의 양보들을 하지 않아요. 결국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고요.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고요. 내가 먼저 내 거를 챙기고 싶을 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한계 지점에 왔을 때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서적 소외적 단전 이해를 겪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스펙트럼 넓은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신혼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을 유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좀 빨리 헤어져서 새 삶을 살고 싶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요. 중년 이전에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 안 해요. 나라의 정책이 신혼부부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그 정보지원 주택들이나 자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아이 낳을 때까지 안 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2년, 3년. 그래서 요즘에 왜 결혼식 말고 혼인신고했어요라는 거 인증샷 찍는 거 하대요. 그 정도로 혼인신고를 늦게 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혼을 언제 해도 괜찮은 걸. 그 상태를 만들어요. 한 3년, 길게는 5년도 받고요. 근데 사실혼 관계이지만 사실 지금 서류상 헤어진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어요. 법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니까 헤어질 가능성은 더 높고 당연히 이혼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이혼은 오히려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사실혼 이혼이 많거든요. 저 관계를 맺지 않고 이혼의 관계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중년 부부들은 사실 법적으로 이혼하는 순간부터는 재산 문제, 자녀 문제 이게 너무 많이 꼬여 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덜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지만 법적 이혼까지 하면 재산 문제가 꼬여서 재산 자녀 문제 때문에 유지를 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서류상 이혼을 남겨놓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기도 하지만 이제 상담센터에 왔을 때는 그 이혼의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랑 정말 법적으로까지 이제 그만할 건가 이런 상태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의 어떤 스펙트럼이 예전에는 뭐 20, 30대로 확장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40, 50대 이혼도 굉장히 과감하고 물러서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설사 자녀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에게 더 이상 저 사람을 아빠로 두고 싶지 않다. 아내로 두고 싶지 않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생이면은 그나마 좀 많이 애매한 시기라서 미루지만 대학만 가면 이혼하겠다 이럴 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체감은 진짜 많이 예전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성남센터 운영하면 재밌는 건 남자분들의 상담 문의가 진짜 많아요. 정말 안 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좋다고 봐요. 왜냐면 남자분들 있잖아요. 아예 표현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다면 외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서 단절을 겪어버리던가 폭력으로 해결을 하셨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폭력성을 느끼잖아요. 그 남자분들이 위협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큰일 나겠어 하고 상담센터에 와요. 또 와서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제3자를 통한 중재가 훨씬 안전하기는 해요. 아까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되게 예민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라 직접적인 대화들은 마찰을 더 많이 일으키니까 제3자 중재자를 두고서 이렇게 간접 소통을 해서 서로의 어떤 스크래치도 방지하고 원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진짜 간장한 거죠. 이혼을 막아보려는 두 사람의 최소한의 노력이니까. 실제로 이혼은 진짜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 처음에는 이제 부부가 좋아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름을 계속 발견을 하죠. 다름을 발견해요. 다르니까 네가 고쳐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맞춰. 근데 그러다가 안 맞춰지면 우리는 안 맞나가 거를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맞춤이 전까지는 이제 확인하기 좋게 계속 싸우죠. 싸우다가 점점 대화를 이렇게 단절해요. 대화를 단절을 하면 몸도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관계가 단절로 이어지게 되고 성관계 단절은 사실 정서적인 어떤 연결이 이제 끝이에요. 거의 끝. 이게 성관계 단절들 오랫동안 경험하면 정서적 연결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니까 거의 이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끝에 왔다고 보고요. 많은 부부들이 마지막에 이혼을 할 때 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거, 상대가 거절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혼을 하게 돼. 이혼 얘기면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와요. 이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이겠느냐. 저놈이 잘못했다는 걸 내 입으로 말할 순 없고 제발 전문가 선생님이 대신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한테 심판을 바래요.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는 걸 제발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말고 이 옆에 있는 그게 뭐 여자든 남자든. 근데 이혼은 물론 어떤 경우에 혼자 발생하기도 해요. 정말로. 근데 인정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잘못을 남기기도 해요.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계는 상호작용이에요.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관계는 부부 관계 자체가 약속이라고. 약속이 깨지는 건 한쪽만 놓았을 때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한쪽만 놓았을 수도 있어요. 한쪽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노력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에서 누가 잘못했는가로 가지 마시고 나의 어떠한 면이 이걸 일으켰지? 나의 어떤 면이,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어떤 말투가 이 관계의 시작점이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되게 나의 원가족과 나의 원래 엄마 아빠와 누렸던 어떤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을 여기 내 남편에게도 계속 적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에는 외동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외동인 경우에는 언제나 가족들이 다 나한테 맞춰주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잖아요.
타인한테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상생활에서. 그 계속 뭐 하냐면 저 사람이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된다. 그 관계에 익숙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점이 이 관계에 영향을 줬을까? 두 번째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 원인은 뭐 따지게 너무 복잡하다면 차치고 근데 일어났어요. 뭐 어쩌겠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거. 두 번째로 점검해봤으면 좋겠는 건 그래서 내가 진짜 이루고 싶은 가정과 부부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야?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행복이 뭐냐고.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이 다를 수 있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행복이 아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 안에 우리가 무엇을 노력하면 여기로 갈 수 있지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어서 일로 가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로 가지? 근데 거기 중요한 거 네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며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이고요. 세 번째로 점검을 해야 될 건 부부는 현실이에요. 경제적인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건 타인에 대한 돌봄 포함해서요. 그걸 일어나서 관계만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은 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